1993년 10월의 경주는 아직 단풍이 채 들기 전이었습니다. 불국사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 낡은 기와담과 슬레이트 지붕의 여관들이 늘어선 그 거리는 한여름의 성수기를 넘기고 한산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골목 끝에 자리한 경주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 그날 오후 늦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일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은 4년간 덮어두었던 한 여자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이 동네의 어느 여관방에서 신혼여행을 온 신부가 사라졌다는 것. 그 신부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날 밤 그 방에 함께 있었던 신랑의 이름이 마지막 줄에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5월 경주를 찾은 24세 신부 이수진 씨는 신혼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후련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3일도 채 되지 않아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경찰은 가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빠르게 잊었지만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경주 신혼여행 신부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9년 5월의) 경주는 봄꽃이 지고 초록이 짙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국사로 향하는 길목에는 관광객을 태운 버스들이 줄지어 섰고 여관과 식당들은 제철 손님을 맞느라 분주했습니다. 그 번잡한 거리 한편에 대성여관이라는 간판을 단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새로 페인트를 칠한 것도 아니었고 마당에 화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값이 싸고 불국사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들이 드문드문 찾던 곳이었습니다. 5월 13일 그 여관 체크인 명부에 한 쌍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신랑 박준호 씨 28살, 신부 이수진 씨 24. 두 사람은 같은 날 오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날 오후 기차를 타고 경주에 내려왔습니다. 여관 주인 최분순 씨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신부가 참 예뻤다고. 하얀 원피스에 작은 손가방을 들고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신랑 박준호 씨는 말수가 적었고 여관 주인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무뚝뚝한 성격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여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최분순 씨는 그날 밤 11시쯤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다툰 것 같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최분순 씨가 이수진 씨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최분순 씨가 마당을 쓸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2층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화단에 하얀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것이었습니다. 최분순 씨가 방을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 박준호 씨는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로. 신부는 어디 갔냐는 물음에 박준호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일찍 혼자 불국사에 간 것 같다고. 표정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낮이 되도록 이수진 씨가 돌아오지 않자 최분순 씨가 다시 물었고 이번에도 박준호 씨는 태연했습니다. 좀 있으면 오겠지 라며 담배만 피워 물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수진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분순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자 박준호 씨는 처음으로 난색을 보였습니다. 부부싸움인데 신고까지 할 필요 있냐고 그냥 집에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의 가방은 지갑도 옷도 전부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준호 씨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흘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아내의 짐을 손에 들고 혼자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별다른 눈물도 없이 신고를 받은 경주경찰서는 초동 수사에 나섰지만
1989년의 경주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폐쇄 회로 카메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목격자를 찾는 일은 전적으로 발품에 의존해야 했고 실종 사건에 배정된 인력은 고작 2명이었습니다. 담당 형사 고일남 씨는 42의 베테랑이었지만 불국사 일대와 여관 주변을 사흘 동안 훑어도 이수진 씨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남은 건 딱 2가지였습니다. 화단에서 나온 슬리퍼 한 짝, 그리고 박준호 씨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진술 중에서 고일남 형사가 걸린 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아내가 아침 일찍 혼자 불국사에 갔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국사는 당시 오전 8시에 문을 열었고 최분순 씨가 슬리퍼를 발견한 건 6시였습니다. 2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문도 열기 전에 불국사를 향해 혼자 떠났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고일남 형사가 이 점을 지적하자 박준호 씨는 말을 바꿨습니다. 아마 근처를 산책하러 갔을 거라고. 정확히 어디 간다는 말은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진술과 달랐지만 박준호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를 향해 되물었습니다. 집에 안 돌아온 아내 찾는 건 언제 시작하냐고. 고일남 형사는 박준호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박준호 씨에게는 생각보다 단단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5월 13일 저녁 2사람이 밥을 먹은 식당의 주인이 그날 밤 9시까지 2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이후의 시간은 최분순 씨가 복도에서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로 일부 채워졌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박준호 씨를 붙잡아둘 근거가 없었습니다. 수사가 막힌 그때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대성여관 맞은편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던 임태수 씨였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루 종일 가게 앞 평상에 앉아있던 그는 5월 14일 날 새벽 4시쯤 2층 창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는데 처음엔 고양이가 떨어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고 곧 사람 그림자 하나가 여관 골목에서 나와 빠르게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고. 고일남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새벽 4시 창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남자.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임태수 씨의 진술을 더 파고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시력이 나빴고 새벽이었습니다. 골목의 가로등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깜빡이는 상태였습니다. 형사가 직접 밤에 그 자리에 서봤더니 맞은편 여관 골목은 어둠 속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격 진술은 법정에 세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닷새째 되는 날 경찰서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수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이가 원래 좀 충동적인 아이라고 예전에도 혼자 며칠씩 연락 없이 사라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출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고일남 형사만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갑도 없이, 옷도 없이, 슬리퍼 한 짝만 남기고 떠난 여자의 이야기가 도무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안에서도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사건은 가출로 분류되어 서류 맨 아래 칸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름은 그렇게 조용히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의 친구 박선영 씨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5살, 이수진 씨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10년지기였습니다. 선영 씨는 수진 씨의 결혼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박준호 씨를 처음 본 날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눈빛이 차갑고 수진 씨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팔을 잡아당기거나 자리를 옮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선영 씨가 수진 씨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자 수진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원래 좀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근데 나한테는 잘해준다고.
수진 씨가 사라지고 석 달이 지난 뒤에도 선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가출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직접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대성여관을 찾아가고 주변 상인들에게 수진 씨 사진을 들고 다니며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관에서 세 골목 떨어진 곳에서 순대국밥을 팔던 아주머니 한 명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5월 14일 날 새벽, 그러니까 이수진 씨가 사라진 그날 아침 일찍, 이 아주머니는 국밥 장사 준비를 하러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젊은 여자가 맨발로 걸어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불러도 대꾸가 없었고 그냥 지나쳐서 골목 반대편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선영 씨는 그 길로 고일남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목격자가 있다고. 형사는 즉시 그 아주머니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맨발,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이수진 씨가 새벽 5시에 여관 근처 골목에서 살아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고일남 형사는 그 골목을 다시 뒤졌습니다. 골목 끝으로 이어지는 방향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내로 이어지는 큰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야산 쪽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었습니다. 큰 길 쪽은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새벽에도 사람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수진 씨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사의 시선이 오솔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야산은 불국사 뒤편으로 이어지는 나지막한 산이었습니다. 수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수색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가출인 사건에 산 수색 인력을 쓸 수 없다고. 형사 혼자서는 그 산을 뒤질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오솔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 초입에서 얼마 되지 않아 풀숲 사이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작은 꽃자수가 놓인 이수진 씨가 늘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은 반으로 접혀 있었고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 검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손수건이 증거물로 경찰에 넘어가자 고일남 형사는 다시 한번 수사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위에서도 묵살하기 어려웠습니다. 혈흔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야산 일대로 훑는 것은 허가가 났습니다. 형사 둘과 의용 소방대원 몇 명이 오솔길을 중심으로 수풀을 헤쳤습니다. 하루 종일 뒤졌지만 이수진 씨의 흔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수건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채로 수색은 끝이 났습니다. 혈흔 감정 결과는 열흘 뒤에 도착했습니다. 결과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혈액이 맞다고.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그게 이수진 씨의 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DNA 감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일반 수사에 쓰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증거가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박준호 씨의 주변에서 의외의 인물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씨의 직장 동료 최성재 씨였습니다. 32살의 총각으로 박준호 씨와는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성재 씨는 이수진 씨 실종 직후부터 박준호 씨와 유독 자주 어울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수진 씨의 친구 서영 씨가 수진 씨 주변 사람들을 직접 수소문하던 중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선영 씨는 최성재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최성재 씨는 별것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그냥 술 한잔 같이 하는 사이라고. 그런데 선영 씨가 수진 씨 이야기를 꺼내자 최성재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눈은 내리깔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가 결혼 전부터 좀 이상했다고. 수진 씨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선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최성재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결혼하기 넉 달 전부터 회사 근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수진 씨와 결혼하면서 그 여자와 끊으려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자기한테 직접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 전날 밤에도 그 여자를 만났다는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고일남 형사가 이 정보를 넘겨받아 그 여자를 추적했습니다. 이름은 강미숙 씨, 22살이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아냈습니다. 강미숙 씨는 처음에는 박준호 씨를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나 형사가 증거가 있다고 압박하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만난 건 맞다고. 근데 경주 신혼여행 기간에는 연락이 없었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강미숙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5월 14일 날 새벽, 강미숙 씨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언니가 증명해줬고 술집 사장도 전날 밤 늦게까지 일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강미숙 씨는 용의선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박준호 씨가 결혼 전날 밤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사라졌는데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짐을 싸서 돌아간 남자.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자꾸 겹쳤습니다. 형사는 박준호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강미숙 씨와의 관계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잠깐 멈추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전에 잠깐 만난 사람이라고.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수진 씨도 알고 있었다고. 형사가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형사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해 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수진 씨의 언니 이수현 씨였습니다. 30살,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동생이 사라진 뒤로 줄곧 어머니 곁을 지키며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 말만 믿었습니다. 가출일 수도 있다고, 곧 연락이 올 거라고.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동생에게서 연락이 없자 수연 씨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가 고일남 형사를 찾아온 건 박준호 씨가 조사를 받고 돌아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형사 앞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 씨가 결혼 한 달 전에 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니, 준호가 아직도 다른 여자랑 만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모르는 척 해야 할 것 같아. 괜히 따졌다가 무서운 적이 있었거든. 무섭다는 단어가 형사의 눈에 박혔습니다. 수연 씨는 그 편지를 받고 바로 전화를 했더니 수진 씨가 별거 아니라고 웃어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형사는 박준호 씨가 수진 씨도 알고 있었다고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도 무섭기 때문에. 형사는 즉시 박준호 씨를 다시 불러 편지 내용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번엔 박준호 씨도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박준호 씨는 이내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수진 씨가 오해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강미숙 씨와 완전히 정리했고 수진 씨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섭다는 표현은 자기가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형사를 가르치듯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강압적으로 대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되레 자기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목소리에 억울함이 실렸습니다. 수사는 또 막혔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박준호 씨를 범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형사는 속이 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완전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준호 씨가 이수진 씨 실종 사건이 가출로 처리된 지 넉 달 만에 새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미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여자였습니다. 선영 씨가 그 소식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넉 달도 안 됐는데 새 여자라니. 이게 정상이냐고. 형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가 새로 만나기 시작한 그 여자를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정다혜 씨였습니다. 23,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다혜 씨를 만나러 간 형사는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다혜 씨는 형사가 찾아오자 겁을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되물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박준호 씨를 아냐고 묻자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난 지 2달 됐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박준호 씨의 전 아내가 실종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다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한테서 직접 들었다고. 어떻게 들었냐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다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내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신혼여행에서 혼자 도망쳤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박준호 씨가 불쌍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처럼 보였다고. 형사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자기 이야기를 철저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혜 씨가 다음에 한 말이 형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실 준호 씨가 가끔 이상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갑자기 돌변하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자꾸 확인하고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자리에서 팔을 잡아 끌었다고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러고 나면 또 너무 잘해줘서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이수진 씨의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따졌다가 무서운 적이 있었다고. 똑같았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수진 씨에게 했던 것을 정다혜 씨에게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다혜 씨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다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사가 서울에서 경주로 돌아온 다음 날, 뜻밖의 민원이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박준호 씨였습니다. 형사가 자기 사생활을 침해하고 새로 만나는 여자까지 찾아가서 겁을 줬다고, 이건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장 앞으로 공식 항의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서장실에 불려 들어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물증 없이 용의자를 압박하지 말라고, 자칫 하소연이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입을 다물고 서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그냥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박준호 씨는 수사망이 좁혀올 때마다 절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처럼 굴었고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이번엔 아예 공식 문서로 형사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동결 상태가 됐습니다. 형사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1989년이 가고 90년이 됐습니다. 91년이 됐습니다. 이수진 씨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고일남 형사는 다른 사건들에 치이면서도 서랍 깊은 곳에 이수진 씨 파일을 넣어두고 가끔 꺼내봤습니다.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3년 가을,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이 넘는 편지, 박준호 씨의 이름이 적힌 편지. 형사는 서랍에서 이수진 씨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누가 그 편지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편지는 총 3문단이었습니다. 첫 문단은 짧았습니다. 1989년 5월 14일 날 새벽, 경주 대성여관 근처 야산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준호 씨가 이수진 씨를 데리고 오솔길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박준호 씨가 팔을 잡고 끌다시피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는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만 무섭습니다. 찾아오지 마십시오. 고일남 형사는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목격자가. 형사는 즉시 편지 봉투를 증거물로 봉인하고 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서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재개가 공식적으로 승인됐습니다. 문제는 발신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경주 시내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체 감정을 의뢰했지만 특정인을 지목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다시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성여관 주변을 다시 훑었습니다. 4년 전에는 미처 못 물어봤던 사람들, 그동안 이사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까지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형사는 대성여관에서 두 골목 떨어진 곳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72살의 권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형사를 보자마자 문을 반쯤 닫으려 했습니다. 형사가 이수진 씨 이름을 꺼내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형사를 마루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주 앉아서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자기가 봤다고 했습니다. 잠이 없어서 새벽 4시쯤 마당에 나왔다가 골목 쪽에서 소리가 나서 봤더니 남자가 여자를 부축하듯 끌고 오솔길 쪽으로 올라가더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고개가 푹 꺾여 있었고 발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술 취한 부부인가 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4년 동안 말하지 않았냐고. 할머니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올라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는데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드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할머니에게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두워서 얼굴은 잘 못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고 했습니다. 4년 전 임태수 씨가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형사는 박준호 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확신하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비슷한데 확실하다고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할머니 진술을 받아 적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목격자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기억이었고 어두운 새벽이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걸로 싸우기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형사에게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박준호 씨 본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준호 씨가 4년 동안 아무도 모를 거라고 믿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가 재개됐다는 소문이 돌자 박준호 씨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형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준호 씨의 고향 친구 오창민 씨였습니다. 32살, 경기도 의정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창민 씨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예전에 자기한테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형사가 직접 찾아가자 오창민 씨는 카센터 한쪽 구석으로 형사를 데려갔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1989년 여름, 그러니까 이수진 씨가 사라지고 2달쯤 지난 뒤였다고 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술에 많이 취한 채로 자기 집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 씨가 횡설수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자꾸 꿈에 나온다고. 차라리 그냥 가줬으면 좋겠다고. 오창민 씨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박준호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잠들어 버렸고 다음날 아침에는 어젯밤 얘기는 잊어버리라고 했다고. 오창민 씨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내가 떠나서 힘들다는 말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그 진술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빨라졌습니다. 자꾸 꿈에 나온다. 차라리 그냥 가졌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더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창민 씨가 형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한테 받아둔 게 하나 있다고. 카센터 창고 구석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박준호 씨가 1989년 가을에 맡겨두고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손거울 하나였습니다. 손거울 뒷면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꽃무늬 스티커였습니다. 형사는 그 손거울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수연 씨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건 수진이 거라고. 결혼 전에 자기가 선물로 준 거라고. 꽃무늬 스티커도 수진이가 직접 붙인 거라고 했습니다. 이수진 씨의 물건이 박준호 씨 친구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박준호 씨가 직접 가져다 맡겨놓은 채로. 형사는 즉시 손거울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격자 진술, 오창민 씨의 증언, 그리고 이수진 씨의 손거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박준호 씨 앞에 놓였습니다. 박준호 씨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이 사건 결말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형사는 테이블 위에 손거울을 올려놓고 천천히 박준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박준호 씨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준호 씨가 처음 꺼낸 말은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손거울은 수진 씨가 여관에 두고 간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챙겨온 것뿐이라고.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수진 씨가 돌아오지 않으니 그냥 창고에 넣어뒀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형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창민 씨 진술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가 꿈에 자꾸 나온다고 했던 그날 밤 이야기를. 박준호 씨의 턱이 미세하게 당겨졌습니다. 술 취해서 한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권말순 할머니 진술을 꺼냈습니다. 새벽 4시, 오솔길, 고개가 꺾인 여자. 그 여자를 끌고 올라간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 박준호 씨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박준호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랑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혼 첫날 밤, 강미숙 씨 이야기가 불거졌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알고 있었다고, 모르는 척 했던 것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가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고 수진 씨가 울면서 방을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잡으러 나갔고 오솔길까지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자기가 부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진 씨가 자기를 밀치고 산 위로 올라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따라가려 했지만 수진 씨가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서 여관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고. 박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날이 밝아도 안 내려와서 기다렸다고. 한참 기다리다 보니 이미 경찰 부를 상황이 됐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따라간 사실이 알려지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박준호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진술은 절묘했습니다. 목격자들이 본 장면들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자기가 직접 해를 가했다는 내용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싸움, 추격, 부추, 그리고 포기. 어느 것도 범죄로 만들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형사는 박준호 씨를 그날 귀가시킬 수 없었습니다. 긴급 체포를 위한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도 없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간접적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형사 앞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형사의 책상 위에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형사님, 저 정다혜인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호 씨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 형사는 박준호 씨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면서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다혜 씨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경주, 그 산에 봄이 오면 꽃이 예쁘게 핀다고 했대요. 자기가 잘 아는 곳이라고 했대요. 형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사실에 정다혜 씨의 진술을 보고하자 영장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경주 야산 일대에 대한 공식 수색 영장이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수색대가 오솔길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 나갔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 2시쯤 오솔길에서 한참 위쪽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곳에서 수색대원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땅이 다른 곳보다 유독 꺼져 있었습니다. 삽을 댄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이 나왔습니다. 흰색 천이었습니다. 형사는 달려갔습니다. 하얀 원피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유골 옆에는 작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얇은 목걸이 하나, 귀걸이 한 쌍, 그리고 손가락뼈 사이에 끼워진 반지 하나. 결혼 반지였습니다. 형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4세 신부가 4년 동안 이 산속에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골 감정이 의뢰됐습니다. 두개골에서 둔기에 의한 충격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강한 힘으로 가격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유골 발견 다음 날 아침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번엔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박준호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차분하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박준호 씨는 처음 몇 시간 동안 계속 부인했습니다. 산에서 넘어진 거라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개골 감정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조사 시작 12시간 만에 박준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솔길에서 이수진 씨와 싸우던 중 이수진 씨가 이혼 후 강미숙 씨와의 관계를 모두 주변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직장에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수진 씨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여관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분순 씨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사흘 뒤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검찰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박준호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준호 씨 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 사체를 직접 은닉하고 4년간 태연하게 생활한 점,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박준호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끝난 날 이수연 씨는 법정 밖 계단에 앉아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가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고일남 형사는 판결문을 받아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파일을 꺼내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맨 앞장에 붙어있던 수진 씨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24세 얼굴이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덮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담배를 집어넣지 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경주의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제야 4년 만에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경주 신혼여행 신부 실종 사건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4세 나이에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가장 믿었던 사람 곁에서 사라진 이수진 씨의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름 없이 묻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 그게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잊혀진 기록 채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가장 의심스러웠던 장면이 어디였는지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놓치지 마세요.